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교재는요 270페이지 볼게요. 자, 3분 목차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 기억나시죠? 위험이 커지면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계란은 한 바구니 담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분산 투자가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1번 의는요 분산 투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요 3번 있죠. 포트폴리오 위험 3번부터 출제가 돼요. 그러면 바로 1번 보게 되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꼭 알아야 되고요. 한 장 넘기세요. 자, 273페이지 보시면 괄호 2번이 있죠. 바로 상관계수. 이것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다음에 4번 목차요. 최적의 포트폴리오 선택. 요 세 가지만 꼭 아시면 돼요. 요 세 가지가 주로 묻는 것이고 한 문제가 잘 나와요. 자, 그러면 먼저 처음부터 볼게요. 괄호 1번입니다.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인데요. 그러면 네모 박스를 보시면요. 총 위험 이꼴 체계적 비체계적 위험을 합친 것입니다. 이거 자 따라오시면 돼요. 그럼 먼저 체계적 위험은 누구나 피할 수가 없는 위험이죠. 거꾸로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가 있는 위험입니다. 피할 수 있는 위험이 돼요. 자, 피할 수가 없으면요 체계적이 되고 피할 수가 있으면 비체계적이다. 우리 시험은요 바꿔서 물어요. 바뀐 단어가 잘 나와요. 자, 그러면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은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시장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 시장 흐름은 누구나 피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서울도 부산도 대구도 제주도 모두가 올라가잖아요. 누구나 피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금리가 올라가더라. 원유값이 급등해요. 금값이 올라가요. 이런 것들은 모두가 누구나 피할 수가 없는 체계적 위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요 수익률 중에서 요구 수익률 기억나시죠? 얘는 바로 위험이 반영된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요구 수익률 하게 되면 자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잖아요. 자, 이 관계에서 기억나시죠? 먼저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만큼 요구하는 수익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 공부하셨죠? 자, 그러면 이때 이 위험 있잖아요. 이 위험은 자 모든 위험은 틀린 말이에요. 이때 위험은요 오로지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만 가리킵니다. 그래서 체계적 위험이 높을수록 그만큼 수익도 높아지는 거예요. 자,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에서는 반드시 체계적 위험만을 가리킵니다. 여기까지를 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 피할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인데 이것은요 시장 흐름이 아니고요 바로 개별 상황입니다. 개별 상황, 즉 개별 특성입니다. 특히 주식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설 연휴 때 뉴스 보셨죠? 특히 설 연휴 때요 구제요 이 발생했어요. 상당히 좀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자, 구제액이 발생하면요. 주로 터키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돼지고기 관련 주식입니다. 예. 그런 주식은 피해서 안 사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뭐가 떠죠? 구제액이 발생하니까 그 동물 관련 백신 있잖아요. 그런 주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바로 돼지고기 관련 주식은 피하고요. 다른 걸 살 수가 있죠.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만약에 울산에 자 현대차 공장이 있다. 만약 현대차 공장에서 아주 대규모로 근로자가 파업을 한다면요, 주가가 떨어질 거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피하고 안 살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바로 무엇이 필요하다? 분산 투자. 분산 투자. 따라서 바로 세 번째입니다. 자,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 즉 포트폴리오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아주 자주 나와요. 포트폴리오 목적은요,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을 제하는 것이지 포트폴리오 목적은 체계적 위험을 제거한다. 바뀌우니까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이런 단어들은요, 서로 전부 다 바꿔서 뭐래요? 바뀐 단어만 조심을 하시면 돼요. 자, 교재 확인해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내려가세요. 체계적 위험은 기업번 볼까요? 체계적 위험이란 밑줄입니다. 피할 수 없는 위험 밑줄. 자, 시장의 힘 밑줄. 시장 상황은 누구나 피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젖줄. 예를 들면 자, 단어 밑줄입니다.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심화, 이율 변동 누구나 피할 수가 없는 예가 되고요. 2번 내려가죠. 비체계적 위험은요, 기억번 보게 되면 밑줄입니다. 피할 수 있는 위험 밑줄. 그러면 개별 상황이죠. 밑줄입니다. 개별적인 부동산 특성, 줄여서 개별 특성이 됩니다. 다음에 D급번 내려가죠. 자, 한 줄 그대로 밑줄입니다. 최선의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는 것은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 밑줄. 따라서 자꾸 묻는 것은 체계적 위험을 제거한다. 틀린 말이고요. 이거 아주 잘 나와요.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로 2번 내려가죠. 바로 상관계수요. 상관계수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상관계수는요, 1번 의부터 볼까요? 자, 세 번째 줄 보시면요, 여기서 상관계수란 밑줄입니다. 개별 투자 안의 수익률 방향이 얼마나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가를 나타내는 계수 밑줄. 자, 그러면요, 개념 체크했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잘 따라오시면 돼요. 상관계수입니다. 자, 방금 보았듯이 상관계수는요, 수익률이 움직이는 방향을 말해요. 수익률 방향이다. 그러면 상관계수는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큰 값을 가지고요, 또 플러스 1보다는 작은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호가 플러스가 뭐냐, 다음에 마이너스가 뭐냐, 이것만 잘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상관계수가 플러스 값을 갖게 되면요, 수익률의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 동일 방향입니다. 상관계수가요, 마이너스예요. 얘는요, 반대로 서로 다른 방향이다. 이렇게 움직이면 마이너스 값이 돼요. 그럼 공부가 끝난 거 예를 들면요,
자, 어떤 사람이 공장을 짓는데 우산을 만들어요. 그리고 비옷도 만들어요. 분산 투자잖아요. 다음에 우산을 만들어요. 양산을 만들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제 어느 게 더 좋은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산과 비옷을 만드니까 어느 안에 비가 많이 왔어요. 우산 많이 팔리죠. 비옷 많이 팔려요. 무슨 방향? 동일 방향입니다. 같이 움직이잖아요. 이러면 수입은 크잖아요. 왜? 곱하기 2배나 보니까. 대박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가뭄이 져요. 그러면 우산 안 팔리잖아요. 비옷도 안 팔려요. 그러면 자, 손해가 크죠. 2배나 손해가 크다. 만약 다음에도 더 지독한 가뭄이 진다면요, 우산도 안 팔려, 비옷도 안 팔려. 이러면 회사 문 닫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뭐지? 대박 아니면 쪽박입니다. 극과 극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투자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결론,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주식도요, 같은 건설주 종목만 같은 걸로 사지 말란 말입니다. 반면에 우산과 양산을 만들어요. 자, 첫 해에 비가 많이 온다면요, 당연히 우산 많이 팔리잖아요. 대신에 양산은 안 팔릴 거예요. 적게 팔릴 거예요. 우산 많이 파니까 수익이 남습니다. 다만 크게 먹지는 못해요. 다음에 가뭄이 지게 되면요, 당연히 가뭄이 지면 우산 안 팔리잖아요. 대신에 양산이 많이 팔려요. 어쨌건 양산 많이 파니까 여전히 수익은 남더란 말입니다. 다음에도 지독한 가뭄 지더라도 양산이 많이 팔리겠죠. 우산 안 팔릴 거잖아요. 여전히 수익은 남습니다. 그러니까 손해 나는 법이 없잖아요. 이런 분산 투자가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얘가 좋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식도요, 절대 같은 종목 사지 말고 서로 다른 종목을 사라 이 말입니다. 성격이 다른 종목입니다. 결론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관계수는요, 자, 플러스가 좋아요, 마이너스가 좋아요? 마이너스죠. 결론, 높을수록 유리하다, 낮을수록 유리하다?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은요, 동일 방향, 다른 방향 이런 단어를 별로 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동일한 방향은요, 다른 말로 유사한 방향입니까? 상이한 방향입니까? 유사한 방향이죠. 이렇게 출제가 돼요. 다른 방향은요, 유사한 방향이다, 상이한 방향이다? 상이한 방향이에요. 그럼 답이 나왔네. 자, 분산 투자는요, 유사한 방향이 좋은 겁니까? 상이한 방향이 좋은 겁니까? 얘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사한 방향이 좋다면 틀린 말입니다. 바꿔서 묻잖아요. 추가입니다. 그러면 자, 동일 방향 플러스는 안 좋다고 했어요. 가장 나쁜 게 뭡니까? 플러스 1이 되면 가장 나빠요. 가장 최악입니다. 얘가 뭘 말하느냐까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 되면요, 분산 투자 효과는요, 아예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 되면 분산 효과는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방향, 마이너스는 좋은 거라고 했죠. 얘는 마이너스 1은요, 가장 좋은 겁니다. 가장 좋아요. 그러면 이것이 뭘 말하느냐? 앞에서 봤죠. 포트폴리오 목적은요, 무엇을 제거한다?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잖아요. 그러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이것을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0으로 없앤다.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요까지만 출제가 돼요. 자, 교재 확인합니다. 1번 개념 체크해 드렸고요. 동그라미 2번 봅니다. 2번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밑줄 아세요? 동일 방향 밑줄. 이거는 나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동일 방향으로 움직이면 상관계수는 플러스 값을 가진다. 플러스 값 밑줄 하시고 플러스가 되고요. 또 밑줄 하세요. 위험의 분산 효과는 작다. 작아요. 크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작다. 반면에 수익률이 서로 밑줄 하세요. 반대 방향 밑줄. 다른 방향이죠. 이면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 마이너스 값 밑줄. 이거는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밑줄 하세요. 분산 효과는 커진다 밑줄. 커진다. 이런 문장을요. 하나만 싹 바꿔서 물어요. 3번요.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 값을 가지는데 즉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면 플러스 1 동그라미 가장 나쁘다고 했잖아요. 한 줄 내려가서 밑줄입니다. 분산 효과는 전혀 없으며 밑줄.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동그라미. 그러면 한 줄 내려서 밑줄입니다.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밑줄 적어드렸고요. 4번입니다. 결론적으로 자 밑줄입니다. 상관계수는 작을수록 낮을수록 분산 효과는 커지게 되고 더욱더 좋은 포트폴리오 대상이 된대요.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274페이지입니다. 아래쪽이죠. 4번이네요. 앞 페이지 볼게요. 4번 목차 최적의 포트폴리오 선택입니다. 자, 빠짐없이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1번이 결론인데요. 두 줄 나와 있죠. 자, 모두 밑줄 하세요. 최적의 포트폴리오 선택은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결정이 된다. 밑줄. 자, 단어 두 개 나왔죠.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죠. 접하는 동그라미. 위에다 적어줘요. 교차 X. 교차하는 점 틀린 말입니다. 접점을 말해요. 교차가 아니고 접점이에요. 그럼 도대체 얘가 뭘 말하느냐? 그러면요. 아래 보니까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걸 2번 보게 되면 효율적 전선이 나오고요. 다음 페이지 보니까 3번 무차별 곡선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자, 요 그래프를 하나씩 풀어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이것도 출제가 잘 되고 있어요. 최적의 포트폴리오. 자, 최적의 포트폴리오다. 그림으로 봅니다. 그러면 교재 그림 있죠. 그림을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풀어서 볼게요. 세로축은 수익을 말하잖아요. 가로축은 위험을 말해요. 그러면 이렇게 수평선을 그었습니다. 얘는요 어느 한쪽이 동일한 경우를 말해요. 그럼 이것 보고요. 이게 수평선이면요 이것은 수익이 동일할까요? 위험이 동일할까요? 예, 수익이죠. 여기다가 수익을 10% 집어넣죠. 똑같은 10% 수익이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자, 이럴 때 A점이 있어요. 여기에 B점이 있어요. 그러면 A점은 뭡니까? 위험이 작아요. 얘는요 위험이 많잖아요. 위험이 3%고 위험이 5% 말입니다. 답이 나왔잖아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은 A점을 선택합니까? B점을 선택합니까? 누구든지 A점을 선택하죠. 무슨 말이죠? 수익이 똑같으면 누구든지 위험이 작은 A점을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수직선을 그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위험이 동일합니다. 동일한 위험입니다. 자, 이때 A점이 있고요. 다시 C점이 있어요. 위험은 똑같은데 A는 수익이 높고 C는 수익이 낮잖아요. A를 선택합니까? C를 선택합니까? 당연히
A를 선택하죠. 왜? 같은 위험이면 둘 중에서 수익이 높은 A점을 누구나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이거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지난주 공부했어요. 자, 은하직이 똑같습니다. 수익이 똑같을 때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하고 또 둘 중에서 위험이 똑같으면요 수익이 높은 A를 누구나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불렀죠? 평균 분산 결정법이죠. 평균 분산 결정. 누구든지 A점을 선택합니다. 이 같은 A점이요. 이 한 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이 수많은 좌표상에서 A점이 무수히 존재합니다. 이걸 모두 연결하자. A와 같은 점은 모두 연결한 곡선. 얘가 바로 효율적 전선입니다. 따라서 효율적 전선은 첫 번째 A와 같은 점들을 모두 연결하였다. 바로 평균 분산법이 돼요. 이것을 모두 연결한 곡선입니다. 가장 좋은 선택이잖아요. 수익이 똑같으면 위험이 낮은 쪽을, 위험이 똑같으면 수익이 높은 쪽입니다. 두 번째, 무슨 모양이죠? 우상향. 그러면 우상향은 비례관계예요, 반비례관계예요? 비례관계죠. 우상향은요 위험이 이만큼 커질수록 그만큼 수익도 커지더라. 그래서 비례관계를 말해요. 그래서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만큼 수익도 높아지더라. 비례관계를 말해요. 여기까지가 효율적 전선입니다. 여기까지 교재 확인해요. 그리고 이번요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프론티어란 다음 페이지 봅니다. 1번 의의를 보시면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프론티어는 밑줄입니다. 동일한 위험 하에서 최고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 집합을 연결한 곡선 밑줄. 즉, 또 밑줄 하세요. 평균 분산 원리를 모두 만족시키는 포트폴리오 집합을 연결했잖아요. 2번 형태요. 형태는 두 번째 줄 보시면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밑줄입니다. 우상향 모양 밑줄, 우상향 모양이 됩니다. 해서 설명 끝났고요. 다음에 그래서 3번 내려가죠. 무차별 곡선입니다. 이거 좀 어려워요. 경제학 용어인데 좀 어려워요. 그럼 1번 의부터 볼까요? 자, 의는요. 두 번째 줄 끝에서부터 보시면요.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무차별 곡선에 표시가 되는데 밑줄 하세요.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 형태가 되는 것은 투자자가 위험 혐오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밑줄. 이 말이 조금 어려워요. 그럼 지금부터 밑줄 친 문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자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무차별 곡선은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얘가 바로 무차별 곡선입니다. 얘가 뭘 말하느냐? 그러면 의부터 볼까요? 무차별 곡선은 두 개의 제화가 나와야 됩니다. 두 제화를 섞어요. 배합합니다. 섞었을 때 바로 동일한 만족입니다.
이것을 모두 연결한 곡선입니다. 그러면 방금 밑줄 그었잖아요. 어떤 모양이라고 했죠?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잖아요.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입니다. 자, 우상향은 우상향인데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입니다. 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위험 혐오적이죠. 위험 혐오형이다. 다른 말로 위험 회피형입니다. 위험 혐오적이다 또는 위험 회피형 모양이 됩니다. 따라서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 모착으로서는요 바로 위험 회피형을 의미합니다. 결론부터 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요. 먼저 의의부터 볼게요. 모찰보수는 두 재화를 섞었을 때 동일한 만족을 주는 점들을 모두 연결한 곡선인데요. 이대로 이해가 안 될 거니까 이런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제가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쯤 부산에서 강의를 했어요. 서면에서요. 그때 서면 한복판입니다. 학원이 있어요. 오전 강의 끝내고요. 서면 한복판이니까 사람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러면 잠시 점심 먹고 산책 나옵니다. 나오니까 시내 한복판이니까 횡단보도가 있어요. 여기에 리어카가 두 대 있더라고요. 당연히 간식 팔겠죠. 예. 많이 파는 게 뭐죠? 그 유명한 부산 오뎅. 예. 오뎅 팔고요. 호떡도 팔고 또는 만두 팔고 떡볶이도 팔고요. 예. 다 맛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요. 먹게 되면 항상 오뎅하고 호떡만 먹어요. 오뎅과 호떡만 먹어요. 그래서 호떡하고 오뎅만 사 먹거든요. 몇 개 재화? 2개 재화잖아요. 2개 재화. 근데 10년 전에는요. 신한복판인데요. 호떡과 오뎅은 맛도 되게 좋은데요. 근데 싸요. 그때 같으면 보통 한 개 500원, 1,000원에 2개인데요. 시내 한복판인데 1,000원에 몇 개 하더라? 3개예요, 3개. 예. 정말 맛있고 싸더라고요. 그래서 먹기 시작합니다. 저는 한번 먹으면 배 터질 때까지 먹거든요. 예. 계속 먹어요. 그래서 계속 먹고 다 먹다 보니까 아줌마한테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4,000원 내래요. 몇 개 먹었습니까? 12개를 먹었지. 여러분들 12개 먹어봐요. 배가 빵빵해집니다. 예. 예. 호떡이랑 오뎅을요. 12개 먹었다. 예. 엄청 많이 먹어요. 예. 한 번씩은 밥 대신에 먹거든요. 빵빵해집니다. 예. 그렇게 많이 먹더라고요. 맛이 너무 좋아요. 그럼 1,000원에 3개인데요. 만약에 2,000원 나면 몇 개가 되죠? 6개죠. 지금부터 호떡과 오뎅, 자, 이 두 재화를 섞었을 때 2,000짜리 모찰고선을 그려보자 말입니다. 몇 개 먹죠? 6개.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똑같이 6개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어볼까요? 이렇게 되겠네. 자, 2,000원 갖고 호떡과 오뎅을 먹는데 총 몇 개를 먹으시지? 6개입니다. 그러면 오뎅을 3개 먹으면 호떡을 몇 개 먹어요? 3개 먹죠. 그러면 2,000원이잖아요. 오뎅을 2개 먹으면 호떡을 몇 개 먹어요? 4개 먹잖아요. 오뎅을 1개 먹으면 호떡을 몇 개 먹는다? 5개요. 만약 호떡만 먹게 되면 6개를 먹잖아요. 이걸 전부 다 이은 것이 바로 6개들의 집합입니다.
얼마짜리? 2,000원짜리요. 얘가 바로 무차별 곡선입니다. 그럼 보세요. 호떡과 오뎅을 자, 두 개를 섞어서 먹을 때 얼마? 2,000원치. 를 먹게 되면 동일 만족 몇 개를 먹어요? 모두가 6개를 먹을 수가 있다. 이것을 모두 연결한 곡선이 바로 무차별 곡선입니다. 무슨 모양이죠? 우상향, 우하향. 우하향이죠. 원칙은요, 우하향입니다. 우하향은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반비례. 이 말은요, 호떡을 많이 먹으면 오뎅을 적게 먹어야 됩니다. 호떡을 적게 먹으면 오뎅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얘는요, 무차별 일반적으로 한쪽을 많이 먹으면 다른 쪽은 적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 우하향입니다. 그런데 앞에 썼잖아요. 우상향은요, 원칙입니까? 예외입니까? 예? 예외가 돼요. 그러니까 우하향이 아니고 뭐 우상향,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은 바로 예외를 말해요. 예외. 예.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옮겨볼까? 이렇게. 얘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예배가 돼요.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이잖아요. 그럼 얘가 뭘 말하느냐? 자, 이거 보시면서요. 그냥 제 입을 생각하세요. 제가 입을 벌리고 있어요. 벌리고 있어요. 뭘 보고 입 벌리고 있죠? 호떡 보고 입 벌리고 있잖아. 오뎅은 등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곡선은요. 둘 다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한쪽만 좋아합니다. 호떡만 좋아하고 오뎅은 등 돌렸잖아요. 예. 한쪽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호떡만 좋아하니까 호떡 선호형이 되고 오뎅 등 돌렸죠. 오뎅 회평입니다. 거꾸로 이럴 수도 있겠네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얘는 위로 볼록하지. 얘는 뭐만 좋아하죠? 오뎅만 좋아합니다. 호떡은 아예 쳐다보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요. 당뇨가 되게 심한 사람일 거예요. 밀가루 먹어도 안 되고 설탕 먹어도 안 되고요. 예.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자, 무차별이 이렇게 아르르 볼록한 우상향. 얘는요. 입을 벌렸다. 뭘 보고 수익만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뭐지? 위험은 등 돌렸잖아요. 그래서 아르르 볼록한 우상향은 바로 위험 싫어한다. 위험 회피형 곡선이고 예배적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이 접하는 점이 있죠. 요 지점이 가장 좋은 최적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바로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양자가 접하는 점입니다. 바로 위험이 동일하면요. 수익이 가장 높은 지점이 되고요. 또 모두가 동일한 만족을 주더라. 최적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따라서 양자가 어떤 점이죠? 접하는 접점, 접하는 점이잖아요. 만약 무차별 곡선이 얘가 아니고요. 이렇게 동떨어져 있대요. 접하는 점이 없잖아요. 이러면 최적이 못 된단 말입니다.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얘가 더 내려와요. 내려오면 또 이렇게 되는 것도 무차별 될 수 있잖아요. 얘는요. 접점입니까? 교차하는 점입니까? 교차하는 점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결국은 양자가 뭐지? 교차하는 점이 아니고 접하는 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결정이 된대. 여기까지를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적 포트폴리오는 바로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다. 해서 지금 우리 시험은요. 설명드린 거 이것이 모두가 구구절절 시험 지문들입니다. 이대로 지문화되고 있잖아요. 자, 이상으로 포트폴리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은 늘 나오는 게 포트폴리오는 항상 체계적 비체의 위험 바꿔서 뭐래요? 바꿔서. 다음에 상관계수는요. 자, 동일한 방향은 불리하고 다른 방향이 유리하다. 그래서 자, 이런 의미 있잖아요. 다음에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이 뭐냐? 무차별이 뭐냐? 다 시험 지문이 되고요. 양자가 일치하는 점이 최적의 포트폴리오다. 이것을요. 다 묶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종합 문제가 아주 잘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 포트폴리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는요. 여기까지 마시면 거의 시험은 준비가 돼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설명을 다 드렸고요. 다 드렸고요. 그다음에 4번이 있죠. 275페이지요. 4번. 투자 분석을 위한 수학적 기초. 요거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한 장, 두 장 넘어가요. 두 장 넘겨보면요. 279페이지 있죠. 그리고 3번 보게 되면 3번 동그라미 화폐 시간적 가치 요약 표. 그래서 이 표를 보게 되면요. 개수가 6개 나와요. 일시불 내각계수, 일시불 현가계수, 연금 내각계수, 감채기금계수, 연금 현가계수, 드랑상수. 개념이 두 줄씩 나오고요. 공식이 나와요. 복잡합니다. 얘는요. 회계학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재무회계 있죠. 이거 다 옮겨봤거든요. 여기서도 작년에 한 문제 나왔고 한 문제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수업 과정은요. 1월달, 2월달은 기초과정이죠. 그래서 1년 과정은요. 지금 포트폴리오 빠짐없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다 풀릴 거니까요. 요거 이해하시고. 그러면 화폐 현재 가치는요. 바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두 가지. 얘는요. 기본 과정 3월달이요. 3월달에 지금식으로 설명을 차근차근 풀어서 듣게 되면요. 합치면 완성이 돼요. 대신에 3월달 수업하게 되면요. 포트폴리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지나갈 거예요. 지나가고 바로 화폐 시장까지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기초와 기본 합치게 되면요. 진도가 다 딱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폐 시장 가치는 3월 달에서 보도록 하고요. 다음 차트 넘어갑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자, 목차 공업은 투자 분석 기법, 투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목차 공업은 투자 분석 기법은요. 무조건 세 문제 이상입니다. 투자의 반이 여기서 나온다고 봤어요. 최근 시험은 3년도 아니고 5년 동안요. 무조건 세 문제 이상 무조건 나왔거든요. 많을 때는요. 5문제까지도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기본 세 문제는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1번 시장 참여자는요. 우리 시험과는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어는 보시고요.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바로 목차 2번 넘어가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목차 2번 현금 수지 측정. 요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부터 현금 수지 측정을 봅니다. 그러면 현금 수지가 뭡니까? 수지가요. 수익과 지출을 말이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바로 현금 수지라고 불러요. 영어로 캐시 플로우라고 부르죠. 또는 현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현금 수지를 보겠는데요. 흐름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2번 보게 되면 영업 수지가 나오고요. 한 장 넘겼더니요. 그래서 3번 지분 복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영업 수지랑 지분 복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업 수지가요. 정말 중요해요. 출제가 엄청나게 되고 있거든요. 작년에 나왔습니다. 근데 얘는요. 별로 안 중요해요. 왜? 29회 동안에 단독 문제가 딸랑 한 번 나왔으니까요. 얘는요.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업 수지 최대한 집중합니다. 그러면 영업 수지는요. 소득이득입니다. 즉 사용과 수익에서 생기는 이득입니다. 반면에 지분 복귀액은 자본 이득입니다.
처분해서 생기는 이득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되면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둘 다 얻을 수 있다고 들어보셨잖아요. 자, 간단한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상가를 경매로 낙찰을 받아요. 얼마 주고요? 10억 주고요. 그러면 매월 임대료 받죠. 첫 해 임대료 수익이 1억 들어왔대요. 다음에 1억 1천 들어오고요. 1억 1천 들어오고 1억 2천 들어오고 1억 2천 들어와요. 매 기간마다 임대료 수익이 발생합니다. 자, 얘가 바로 소득이득입니다. 이것을 계산하자 바로 영업수지 계산입니다. 그리고 5년 뒤에요, 10억 주고 산 상가를 팔 수도 있잖아요. 팔았더니 15억에 팔았대요. 처분했대. 일단 차익이 5억 생겼잖아요. 얘가 바로 자본이득입니다. 이것을 계산하기 바로 지분복귀 계산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요. 그래서 영업수지 계산과 지분복귀 계산 합쳐서 바로 현금수지의 측정입니다. 현금수지의 측정인데요. 일단 우리 시험은요, 얘는요 딸랑 한 번 나왔으니까 별로고요. 얘가 너무 중요합니다. 영업수지 계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영업수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2번 보게 되면요, 영업수지가 아래 보니까 자, 곱하고 더하고 빼고 쭉 나오잖아요. 크게 흐름이 5가지인데요. 굵은 글씨 보시면 돼요. 가능조소득 PGI, 유효조소득 EGI. 자, 약어 있죠. PGI, EGI 알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시험은요, 단어를 그대로 묻고 넣어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순영업소득,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 흐름은 5가지입니다. 이것 보게 되면 항상 어디까지 가지? 반드시 세후까지요. 그럼 이 흐름을 그대로 아시면 돼요. 자, 처음에 가능조소득이죠. 여기서 공실과 불량부채를 빼요. 다 쓰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도 해요. 여기까지가 유효 조소득입니다. 다음에 영업 경비를 공제합니다. 그러면 순영업 소득입니다. 다음에 은행에 부채 서비스를 공제합니다.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영업소득세 공제예요. 그러면 세후 현금 수지가 나와요. 항상 어디까지? 세후까지를 보여야 됩니다. 결국 투자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다 뺄 거 다 빼고요, 세후까지가 최종적으로 내 손에 들어오더라. 최종적인 투자의 몫이 됩니다. 이걸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이 과정은요, 이걸 묻는 이런 문제도 잘 나오고요. 또 여기다 일일이 숫자를 줘요. 계산 문제. 만약
계산 문제 묻게 되면요, 얘가 얼마 전부 다 숫자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잘 나오는 것이 뭐지?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시오. 얘를 구하시오라는 계산 문제 잘 나옵니다. 또 숫자를 이만큼 주면서 선령의 소득 구하시오. 그 숫자를요 이만큼 주면 뭐지? 선령의 소득 구하고 전부 다 주고 세후 구하시오. 참고로 출제원들은요 시험을 뚫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묻는 것보다 이거 다 주고 이걸 구하라. 한마디로 뭐죠? 시간 따먹기예요. 시간. 예. 그래서 나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천천히 구한다. 풀면 뭐합니까? 숫자 다 푸는데 5분 6분 올리면 떨어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계산 문제는요. 이런 것도 A급인데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숙달해가지고요. 빨리 풀어야 됩니다. 빨리.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계적으로 뭐 1분 30초, 2분에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만 놓치면 안 돼요. 이건 득점하시는 워낙 중요하니까요. 또 추가적으로 영업 경비 중요해요. 소득세 중요해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충분히 유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상세한 사례들은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숫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